자동 계약하고 나서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난 살다 살다 미래에 대한 계약서를 써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이사 갈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어차피 2년 정도는 더 있다가 나갈 거니까 미래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갈 거니까 그때에는. 그래서 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줬죠. 근데 거기에 특약사항을 엄청 많이 적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임대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분양 상태의 원상복구 뭐 이 원상복구에 대한 그 조항을 거기 중간에다 한 줄을 넣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임대인분이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분양 상태 뭐 이런 걸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분양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야? 이게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분양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 시멘트 바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양 상태가. 이게 맞는 건가? 집주인이 이걸 정말 원하는 건가? 그 사진을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임대인분한테. 특약사항에 보니까 그 사장님이 쓰신 게 분양 상태라고 써있던데 이 상태가 맞는 건가요? 이 상태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대인분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쓴 거니까 이거를 뭐 물릴 수는 없고, 어, 나는 예쁘게 인테리어 된 상태를 생각했는데 이게 분양 상태라고 약간 거기에서 놀라신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걸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실 여기에 그 이전에 한복집이 있었는데 바깥쪽 외벽은 아예 건드린 게 없고 안쪽만 일부 철거하고 조금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한 게 전부였거든요. 아 그래 내부만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철거, 원복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임대인분이 외벽도 다 허물고 예쁘게 강화 유리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밤새 또 그거를 찾아봤어요. 이것과 관련된 법조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밤을 한숨도 못 잤죠. 왜냐면 저는 집 이사건 때문에도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제 사무실 원상복구 관련 문제 때문에도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공사업체를 설정을 하고 견적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철거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이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외벽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할 때는. 그래서 나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무실 이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벽을 허물고 유리벽으로 바꿔주는 건 이 임대인분의 사무실의 시설을 제가 좋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익비 청구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래 이 사무실이 너무 막 후진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해주고 뭐 벽도 조금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나오고 나서 그거를 소송을 할 수 있대요. 유익비. 임대인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데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반환받겠다. 이제 그런 건 거죠. 실제로 그 유익비 반환 신청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상복구에 외벽이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원상복구 그 외벽 같은 경우에 내가 건드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복집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임대인분한테 다 설명을 했죠. 이 바깥쪽에 간판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시멘트로 다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원상 복구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답변을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업체 선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답변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임대인분한테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앞으로는 전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 통화 말고 추후에 뭔가 일어날 사고를 대비를 해서 이게 증빙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자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4월달, 5월달이 극성수기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자꾸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밀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랑 그 민사 소송 부분 그리고 유익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원상복구 할 때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장은 그냥 덱스로 마감을 하고 바닥은 지금 현재 제가 인테리어 한 게 되게 환한 하얀 색깔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이 바닥이 예뻐요. 그래서 이 바닥으로 전체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덱스 처리하고 바닥 그대로 냅두고 이제 중간중간에 칸막이 다 허문 상태에서 벽에다가는 콘센트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 이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임대인분이 욕심 부렸다가 본인이 잘 알아보지 않고 그 분양 상태를 본인이 특약사항에다 넣는 바람에 원래 그 사항이 없었으면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덱스 처리에 깔끔한 그 바닥으로 어느 정도 인테리어 된 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임대인분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상태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아요. 이 건물만 해도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간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왜 나가려고 하냐.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 월세를 계속 조금씩 계속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공실이 이렇게 많고 렌트 프리도 너무 많은데 월세를 올린다라는 게 사실 현재 그 시장을 너무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임대인분이 자기 아이 뭐 근데 이해는 해요.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안에 이제 세입자니 나가잖아요. 그럼 못 읽은 거죠. 세입자가 나가니까 더 싼 곳으로 가겠죠. 누가 계속 여기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관리비가 기본 저희가 우선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사무실을 거의 대부분 불을 꺼놓고 생활을 하고 진짜 사무 공간만 전기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도 한 50만 원 나오면 실질적으로 전기 계속 쓰고 원래 쓰던 대로 쓰면 한 6, 70만 원 나올 거예요. 이제 월세까지 보태서 낸다라고 하면 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뛰는 거죠. 거의 한 200 나갈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관리비를 집주인이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집도 새로 이사를 하고 청약된 그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3년 동안을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 집주인분도 너무 괜찮은 분이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괜찮은 분 매너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집 중간중간에 고장난 부분이 지금 제가 다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청 안 하고 제가 웬만한 건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막 집주인도 너무 비매너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너 이것도 고쳐줘. 이것도 고쳐줘.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전하는 그 임대인분을 만났어요. 인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임대인분이. 지금 현재 있는 분보다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인테리어 업체만 찾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사를 견적을 내고 계약까지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한참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일을 아예 안 하려고 일을 모두 다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무실 저 뒤가 창고예요. 근데 이쪽 방은 그러니까 방이 두 개인 건데 여기 룸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공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저 뒤는 창고거든요. 그래서 창고는 별로 보여드릴 게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비예요. 원래 여기를 이제 교습소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하네. 여기에서 이제 뭐 학생들이 좀 쉬거나 기다리거나 수업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여기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탕비실이거든요. 탕비실은 거의 제가 다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싱크대를 조그만한 거를 저렴한 걸 사서 여기에다가 친구랑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랑 같이 해서 붙이고, 그리고 저 뒤에 뭐 스티커라든가 선반 저거는 이케아에서 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뭐 냉장고는 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작은 걸로 사긴 했는데 냉동고랑 냉장고랑 분리되어 있는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수납은 다 다이소에서 그때 샀었던 거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휴지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 드럼 세탁기는 건조까지 같이 되는 아이인데, 저거는 당근을 통해서 제가 산 세탁기입니다. 저 세탁기로 실제 막 빨랫감을 빠는 건 아니고요. 그 강의를 하고 나면 지우개 패드가 생기잖아요. 그 지우개 패드 세탁용입니다. 여기 공간이, 이 사무실 자체가 공간이 좀 넓어요. 23평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중간중간에 남으니까 이제 뭐 자전거 들고 나가고 뭐 거의 창고에 이런 거 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저 등 되게 예쁘죠. 저거 다 저기 이케아에서 산 건데 직접 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별로 활용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방인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한쪽 벽면에 이제 칠판, 그 다음에 저건 전자칠판이에요. 그래서 전자칠판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전자칠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개념 설명할 때는 저 흑칠판을 사용을 합니다.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인데 바로 위쪽 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수는 좀 작아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이 평수가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버려지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관리비가 정말 더럽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 관리비도 절감하고 월세도 절감하고 좀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바로 위쪽 층이니까. 이거 에어컨 설치할 때 진짜 애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가격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꼭대기 옥상에다가 실외기 설치하고 이 관을 여기까지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관 길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거긴 더 과관이었어요. 옥상에 걸어 다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실외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재 안 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실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간 실외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구인데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공학 애들한테 이제 실험하는 거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험 도구 같은 거를 제가 아주 살짝 이제 구매한 것들. 이거는 가져가야 되겠지? 사실 대학생 때 제가 실험 동아리 활동했었거든요. 거기서 사용했었던 실험 도구하고는 잽이 안 되긴 하는데, 대학에서 하는 실험이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실험 독일제로 이제 좋은 실험 기구를 사용을 하다가, 저거 중국산이거든요. 저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적잖이 놀랬어요. 아기도 안 맞고 눈금도 다 엉터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주려고 구매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실 이전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인테리어만 잘 선정해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한 4군데 정도에서 현장 견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견적을 많이 받아보면 좋은 게 첫 번째 견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설명을 해줬을 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2번, 3번 반복해서 이제 현장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반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뭐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는 공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번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째까지 제가 미팅을 봤거든요. 그래서 4번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했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업체는 제가 너무 잘 골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반장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경우도 제가 계약서를 엄청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해주셨어요. 다 조율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 이제 공사를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인테리어 시작하면서 시험관하기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 매일같이는 못 갔어요. 반장님이 너무 친절하신 분이셔가지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 다 찍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는 잘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상한 데서 사건이 터졌어요. 이사가는 쪽의 사무실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거를 내요. 근데 그 관리비 예치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치를 했다가 이제 제가 관리비 미납이 되거나 그럼 거기서 이제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사실 상가 건물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지 않게. 그래서 예치금을 냈다가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예치금을 그대로 돌려받거든요. 차감된 게 없으면. 그래서 그 예치금을 제가 낸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입금표, 그러니까 영수증인 거죠. 그거를 받으려고 그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그 사무실 관리사무소에. 근데 그날 원무과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안 계시고 관리소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관리소장님이랑 정말 거품 물고 싸웠는데 정말 싸우기 싫은데 왜 이렇게 자꾸 건드릴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사를 했어요. 계약을 이미 쓴 상태예요. 근데 이제 공사 때문에 한 3주 정도 이후에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임대인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예치금도 냈고 관리비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주차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주차 등록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신 그 사무실에 직원이 한 8명 정도 회의를 하려고 다 모여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 8명이 때로 저는 한 명이잖아요. 때로 공격을 하는,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사 오고 나서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듯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았어요. 그러고서 나왔어요. 주차 등록 못하고.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주차 등록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예치금 낸 거에 대한 이제 영수증, 예금표, 입금표 이거를 이제 받으려고 갔더니 그 원무과 쪽에 계신 아주머니가 뭐 휴가를 가셔서 없으셨고 관리소장님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영수증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소장님이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주차 등록 얘기랑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 안 된다. 우리는 영수증을 그 예치금 영수증을 한 번도 써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뭔가 돈을 내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려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써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왜 아저씨 계속 거짓말 하세요? 제가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써준 적이 없다니까 아가씨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우겨대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걸 안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입금표에다가 얼마 냈다 그냥 이거 글씨만 써서 주면 되는 건데 이게 귀찮아서 안 주는 건가?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안 주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바로 다 난 녹음하겠다. 녹음을 하겠다라고 해서 녹음기를 바로 켰어요. 녹음기를 바로 켜고 그간 이제 아저씨가 했었던 그 소장님이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읊었어요. 한 번도 영수증을 써준 적이 없다라고 한 거 맞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게 영수증 청구권이라고 해서 민법에 그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아 이것도 얘기하자. 그래서 그 주차 등록 얘기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주차 등록 왜 안 해준 거냐.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사 들어올 때 아 그럼 이것도 다 녹음해가지고 신고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 그거 자기가 잘못 이해했대. 아 나의 미스테이크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막 화날 대로 화나게 해놓고 그래서 되도 않는 영어를 그래서 그냥 녹음은 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가서 이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저 뒤에 파티션 뒤에 그 소장님이 앉아 계신데 이게 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빼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확인을 하더니 다시 이렇게 빼꼼 쓰시는 그런 분들 보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통하네. 그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고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 여기도 엄연히 사무실인데 영수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도대체 왜 안 써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상했어요. 어찌됐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문제, 아 이거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좀 화나는 일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무실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을 거예요. 그 아가씨 와가지고 엄청 화내고 갔다 욕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겁내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그 사무실에서 저의 존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그래 만만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철거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 사진 찍어서 임대인 구 임대인이죠. 그 사장님한테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날이. 근데 또 몰라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임대인분이 만약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또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증명서 몇 번 써봐가지고 내용증명서 쓰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진 않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변호사 써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편하니까. 근데 그 변호사 써서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대요. 임대인한테. 너 때문에 쓴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 비용도 네가 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지금 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투력에만 지금 뿜뿜이야 뿜뿜. 어찌됐건 사무실 완전히 다 이사하고 나면 그때 이제 새 사무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실 잔금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거기 반장님한테 제가 3D로 그 오늘의 집에서 만든 그 인테리어 부분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제가 오늘의 집에서 꾸민 이제 새로 이사하는 곳의 사무실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려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디자인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그 반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반장님이 이제 보기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무 공간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 사무 공간이고, 제가 책이 좀 많아가지고 뒤에 이제 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 에어컨이 지금 거꾸로 달려 있는데, 출입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무 공간이랑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이 탕비실이거든요. 탕비실하고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중간에다가 제가 파티션을 반장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여기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차가운 바람이 사무 공간까지 가야 돼서 중간에 이제 제가 설치해 놓은 이 파티션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빗살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파티션으로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창고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너무 피곤하고 졸리거나 이럴 때는 여기서 자려고 여기다 미니 쇼파를 놓을 거고, 탕비실 바로 옆에서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확실히 그 전보다는 많이 사이즈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원체 그 전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쓸데없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가장 아늑하고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너무 땡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그때 사무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녹색은 칠판 표현한 건데 칠판이 따로 여기에 없어서 녹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평수가 한 17평 정도 나오는데 가운데 중간에다가 이제 강의실을 만들 거고, 이쪽으로는 사무 공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탕비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중간하게 여기에 이런 벽이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해주신다고 했고, 여기가 이제 상하수도 관련된 장치들인데, 이것도 사실 원래 상하수도를 보통 싱크대 안쪽에다가 숨겨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지금 너무 커서 싱크대 안에 다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실제 메인은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라서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없애고 싱크대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공간이 텀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젠다이 같은 뭔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명이 이쪽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저쪽 이제 탕비실 싱크대 들어가는 이 자리에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는 너무 암흑사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레일등 한 2개 정도 짧게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레일등이 편한 게, 제가 너무 이게 조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너무 어둡다 그러면 레일을 몇 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밝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강의실로 들어가는 부분이랑 이제 이쪽 부분 웬만한 추가되는 조명들은 다 레일등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걸레바지는 부분에 홈이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벽을 칠 거예요. 저기에 가벽을 치게 되면 바로 위쪽에 이 조명을 가로질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반장님을 한 번 더 견적 뽑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모셔서 여쭤봤어요. 여기에 가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조명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쭤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덱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조립식인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덱스를 빼고 조명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저쪽에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뺀 덱스를 저기에다가 채워서 넣을 수가 있대요. 그건 요번에 견적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출입문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주먹으로 치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은 새 걸로 교체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쪽이 사무 공간이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벽걸이형 에어컨을 조그맣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 공간에도 이제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벽은 당연히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파티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 여기다 작은 파티션을, 탕비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고, 여기도 공간이 분리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실 받은 데는 오늘의 집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빗살무늬 파티션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을 조그만한 걸 여기에다가 하나 두고. 근데 그 파티션 설치할 때 제 생각에는 요 라인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딱 요 라인. 그러니까 이제 무타공 파티션이기는 한데 천장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덱스에 보면은 이렇게 못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사 돌아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튼튼한 부분이어서 이런 데다가 지지를 하면 깨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파티션을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공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얘 가까이서 보면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저기 위에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이 지금 보면은 삐뚤빼뚤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공사할 때 뭔가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장님이 오시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삐뚤빼뚤한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제가 막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은 아닌데 위험할까봐 뭐 저기 막 무너져 내린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날림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임대인분이 이제 너무 새가 안 나가니까 철거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 인테리어까지 하신 건데 가장 저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인테리어 한번 더 하고 들어올 거니까 좀 허술하거나 너무 튼튼하지 못한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채워야 될 거.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틈이 너무 벌어져 있는데. 쥐나 이런 건 없겠지?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추가 비용 들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어찌됐건 이렇습니다. 잔금은 다 치렀고 이제 공사할 때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저쪽에 있는 전등이 이쪽으로 옮겨져 왔네요.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단 말이지. 지금 반장님이 잠깐 어디 나가신 것 같아요. 초코파이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드셨네. 물도 하나 드시고. 커피는 모르겠다. 칠판은 이쯤으로 해서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칠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 저게 지금 가벽 세우는구나. 신기하다. 맛있어? 맛있대요. 앉아. 삐짱 여기 봐봐. 삐짱. 조명이 있잖아.